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뼈아픈 진리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속마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평안을 지켜주는지 이야기해보자. 며칠 전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75세 김씨 할아버지가 요즘 돈이 빠듯해서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온 동네에서 저 집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간 체득한 침묵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말도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양에서 벼슬 할 때 그는 신뢰하는 동료에게 임금의 정책이 성급하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그 말이 돌고 돌아 정조의 귀에 들어갔을 때 정약용은 비로소 깨달았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말은 바람처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부터 정약용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했다. 이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가 왜곡되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이 순간의 시원함이 나중에 독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신중함 덕분에 그는 유배지에서도 추가적인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마음이라는 것은 호수와 같다. 조용히 있으면 맑고 깊지만 한 번 돌을 던지면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수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 젊을 때는 파문이 생겨도 금세 잠잠해졌지만 이제는 한 번 생긴 파문이 오래도록 남는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정약용의 경험에서 배워보자. 첫째,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가슴에만 묻어두어라. 자식이 넘어지면 부모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 마음도 무너진다. 이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 멈춰라. 그 하소연이 과연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세상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들으며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 우리 집은 다행히 그렇지 않네라며 안도하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 이야기는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우월감의 재료가 될 뿐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 났을 때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며 묵묵히 견뎠다. 그 침묵이 후에 불멸의 학문으로 꽃 피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든 이혼을 했든 병에 걸렸든 그것은 오직 가족만이 감싸 안아야 할 아픔이다. 세상에 털어놓는 순간 그 아픔은 2배로 커져서 자녀에게 돌아간다. 조용히 뒤에서 지지하되 입으로는 절대 세상에 알리지 마라. 둘째, 돈 이야기는 독이 든 화살과 같다.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연금이 얼마 안 나와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말들은 마치 독이 든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고 맞은 사람도 쏜 사람도 모두 상처를 입는다.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순간 당신은 약자가 된다. 사람들은 약자를 동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둔다.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각종 부탁과 요구가 쏟아진다. 정약용은 재물은 몸에 지닌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닌 것이다라고 했다. 진짜 부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과만 상의하라. 정부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절대 흘리지 마라. 그들은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셋째,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온다. 같은 또래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조심하라. 병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당신은 병든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무의식 중에 무력한 존재로 여긴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도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몸이 망가졌지만 편지에서는 늘 몸은 비록 여기 있으나 정신만은 한양을 향해 있다고 썼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게 아니다.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다. 관절이 아프면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라고 하고, 소화가 안 되면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하라.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병보다는 건강을 이야기하라. 넷째, 과거는 보물상자에 넣어 간직하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된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에서 과거는 지나간 물과 같다.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샘을 팔아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썼다. 과거의 성공은 마음속 보물상자에 곱게 간직하라. 힘들 때 혼자 꺼내보며 용기를 얻되 남들에게 자랑하지는 마라.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다섯째, 가족의 갈등은 집안의 벽장에 숨겨두어라. 가족이라고 해서 늘 화목할 수는 없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하다. 이럴 때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진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그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과장되고 왜곡되어 작은 다툼이 큰 사건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당사자들 귀에 들어가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 정약용은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했지만 가족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은 하나의 몸과 같다. 한 부분이 아프다고 온 세상에 소리치지 않듯 가족의 아픔도 조용히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가 못마땅해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그것은 집안에서만 해결하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라.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뿐이다. 여섯째, 남에 대한 판단은 마음속에만 두어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더 잘 보인다. 젊은이들의 어리석음도, 정치인들의 무능함도, 이웃들의 잘못도 눈에 선하다. 이런 생각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라는 불안감을 갖는다. 결국 신뢰를 잃고 외로워진다. 정약용은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뜻이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 속만 시원할 뿐일까? 대부분 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침묵하라.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가득 찬 공간이다. 불필요한 말들을 비워낸 자리에 지혜가 자라난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침묵의 힘 때문이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바다에 이르고 나무는 말없이 자라 하늘에 닿는다. 진정한 힘은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다. 말에 쓸 에너지를 아껴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어라. 산책을 하고, 꽃을 기르고, 요리를 하고, 명상을 하라.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라. 정말 필요한 말인지,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인지.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이다. 침묵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더 평안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솔직함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경솔함이다. 마음은 칩과 같다. 모든 방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도 들고 찬바람도 든다. 중요한 방은 잠가두고 손님용 방만 열어두는 것이 지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가까운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되 이웃이나 지인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이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자. 입을 열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는가? 둘째,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셋째,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셋 중 하나라도 예라면 입을 다물어라.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평안해질 것이다. 말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마음도 더 편안해질 것이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은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 빛은 은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당신의 평안을 지켜줄 것이다. 말은 적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넓게. 이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다.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라.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약용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전 지침들을 알아보자. 말하기 전에 호흡 3번을 하라. 정약용은 급한 마음에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른다고 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 우선 깊게 숨을 3번 쉬어라.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된다. 3번의 호흡이 끝나고도 여전히 할 말이라면 그때 입을 열어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호흡 사이에 화가 가라앉고 말하고 싶었던 충동이 사라진다. 분노도 원망도 자랑도 하소연도 모두 마찬가지다. 마치 끓는 물에 찬물을 부으면 잠잠해지듯 호흡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식혀준다. 신뢰할 만한 사람 한두 명만 선별하라. 정약용에게는 윤종영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정약용을 찾아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정약용은 그에게만큼은 어느 정도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조금씩이었다. 당신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을 정하라. 그들에게만큼은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비밀을 지켜주는지 작은 것부터 시험해봐라.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7대3 법칙을 기억하라. 만남에서 7알은 들어주고 3알만 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심으로 들어주되 당신은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다고 느낀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이 원칙을 지켰다. 그들의 농사 이야기,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되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복잡한 심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현지인들과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질문으로 대답하는 기술을 익혀라.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민감한 질문을 할 때 직접 답변하지 말고 되물어라.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생활이야 늘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돌려라.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선생님, 따님은 잘 계시죠? 라고 화제를 돌려라. 이렇게 하면 당신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상대방도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당신은 안전하게 들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일기로 속마음을 정화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글을 썼다. 시를 쓰고 일기를 쓰고 편지를 썼다. 글쓰기는 마음의 정화작용을 한다. 답답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내려가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다. 당신도 일기를 써보라.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 털어놓고 싶었던 속내를 일기장에 써라. 그리고 다 쓰고 나면 그 페이지를 찢어서 버려라. 마음속 독을 밖으로 빼내되 다른 사람에게는 퍼뜨리지 않는 방법이다. 감정의 유통기한을 정하라. 화나는 일이 생기면 하루만 화내자. 서운한 일이 생기면 사흘만 서운해하자고 마음속으로 정하라. 감정도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있다. 너무 오래 묵혀두면 썩어서 마음 전체를 상하게 한다. 정약용은 원망은 마음의 독이다.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분노든 서운함이든 질투든 오래 품고 있지 마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깔끔하게 털어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긍정적 대안 화법을 써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라. 요즘 힘들어서라고 하지 말고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서라고 하라. 돈이 없어서라고 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고 있어서라고 하라. 몸이 아파서라고 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고 있어서라고 하라.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 부정적 표현은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 표현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이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하라. 침묵의 단계를 밟아가라. 갑자기 모든 말을 아끼기는 어렵다. 단계별로 접근하라. 1단계에서는 험담과 불평만 줄여라. 2단계에서는 자랑과 과시를 줄여라. 3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여라. 마지막 4단계에서는 진짜 필요한 말만 하는 경지에 이르러라.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완벽한 침묵을 얻지 못했다. 초기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편지에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절제하게 되었고 말년에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이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요즘 조용하시네요 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선생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말을 아낄수록 당신의 말은 더 무게를 갖는다.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가 귀담아 듣는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계절을 바꾸듯 관계도 정리하라. 나이가 들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 당신도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하라.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항상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정약용은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명보다 낫다고 했다. 질 좋은 관계 몇 개면 충분하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진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입을 다물고 절약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 써라. 책을 읽어서 지식의 꽃을 피우고, 글을 써서 지혜의 열매를 맺고, 취미를 통해 즐거움의 나무를 기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은 아꼈지만 손은 쉬지 않았다. 끊임없이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연구를 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저작을 남길 수 있었다. 입에서 아낀 에너지가 손끝에서 꽃 피었던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 말을 아끼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를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저자와 대화하라. 이런 대화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 정약용은 고독은 현자의 친구라고 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라. 1년 후, 5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 그때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그를 상상해보라.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 현재의 행동이 달라진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자주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 미래상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주는 선물들을 기억하라. 첫째, 평안이다. 말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둘째, 신뢰다. 말을 아끼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신뢰한다. 셋째, 깊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수록 내면은 더 깊어진다. 넷째, 여유다. 말에 쓰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삶이 여유로워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바위도 뚫고 산도 옮긴다. 침묵도 마찬가지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힘을 가졌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노년의 삶은 정제의 과정이다. 불순물은 걸러내고 순금만 남기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고 정말 의미 있는 말만 남겨라. 그러면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보다 귀해질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마다 정약용을 떠올려라.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그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라. 침묵의 연습을 위한 작은 도구들을 만들어라. 주머니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넣고 다녀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마다 그 돌을 만져라. 차가운 돌의 감촉이 뜨거운 감정을 식혀줄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늘 작은 붓을 지니고 다녔다. 화가 날 때마다 붓을 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한다. 거울 앞에서 침묵 연습을 하라.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5분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 연습을 통해 침묵이 주는 평안함을 체감할 수 있다. 정약용도 강진의 작은 연못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했다. 밤마다 오늘 하루를 점검하라. 오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는가? 오늘 했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일은 더 나은 침묵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라. 작은 반성이 큰 성장의 씨앗이 된다. 계절의 변화처럼 서서히 변해가라. 봄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듯
침묵의 지혜도 서서히 익어간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라. 정약용도 18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완성된 지혜를 얻었다. 당신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혀가라. 침묵의 깊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자. 1단계는 말하지 않기다.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다. 2단계는 듣기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다. 3단계는 성찰하기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4단계는 지혜 얻기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완성된 인간이 되었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건강이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된다.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말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신뢰가 쌓인다. 셋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산만한 잡념이 줄어들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창의력이 샘솟는다. 고요한 마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모든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침묵을 익힌 후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불멸의 학문이 탄생했다. 침묵의 적들을 알아두라. 첫째는 호기심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라는 궁금증이 헛된 말을 부른다. 둘째는 우월감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마음이 잘난 체하는 말을 만든다. 셋째는 외로움이다. 혼자 있기 싫어서 불필요한 수다를 떤다. 넷째는 습관이다.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사람은 침묵이 어색하다. 이런 적들과 맞서는 방법도 있다. 호기심이 일 때는 남의 일은 남의 몫이라고 되뇌어라. 우월감이 들 때는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라.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라. 습관을 바꾸려면 21일간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침묵하는 사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 말에 무게가 실린다.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정약용의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의 수다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또한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는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지만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계절마다 침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라. 봄의 침묵은 기다림이다. 새싹이 돋기를 기다리듯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침묵이다. 여름의 침묵은 인내다. 뜨거운 햇볕을 견디듯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침묵이다. 가을의 침묵은 성찰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침묵이다. 겨울의 침묵은 준비다. 다음 해를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침묵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번의 계절을 보내며 이 모든 침묵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지혜였다. 당신도 계절의 리듬에 맞춰 다양한 침묵을 익혀보라. 침묵의 기술 중에 선택적 침묵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말을 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은 명확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말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들은 아껴야 할 말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말들이다. 정약용도 제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었고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다만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 의미 없는 말들만 아꼈을 뿐이다. 침묵이 냉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침묵은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신이 침묵을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 말이 적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도 말을 아끼게 된다. 차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도 차분해진다. 이렇게 침묵은 전염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정약용의 침묵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의 침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침묵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당신의 침묵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당신의 노후가 더 평안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터득한 침묵의 지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삶의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